식욕 억제제를 먹어봤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목욕은 억제되는데 정신적으로 먹는 것이 사람이 하는 근원적인 만족 중에 하나죠. 건드린 약을 먹게 되면 감정까지 건드려지고 움직이는도 건드려지고 기본적으로 식욕을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널리 추천되지는 못했습니다. AI가 다이어트하게 돕는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하던데 다이어트 약으로 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를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만 이 신경세포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진짜 먹는 것 중에 먹는 것만 건드리는 세포를 컨트롤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그림들이 지금 최선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네. 특정한 내용만 자극을 해서 그래서 먹고 싶은 그 느낌만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를 잘 인식하는 그 능력이 너무 심하게 질환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의 도움으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뇌과학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닌데 뇌에 관련해서 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제 돌발 질문들이 나오는데 뇌과학이 있은 거는 오랜 역사가 있고 국내에서도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브랜딩이 된 거는 법률적으로도 한 20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요? 많이 대중에게 다가가지는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뭐 좀 더 대중에 다가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원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뇌와 다이어트, 식욕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뇌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뇌과학 교수님이 되신 거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이제 8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뇌과학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닌데 거의 원조시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뇌과학이 있은 거는 오랜 역사가 있고 국내에서도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브랜딩이 된 거는 법률적으로도 한 20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뇌 연구를 지원한 법률도 있고 제도도 있고 했는데 제가 뇌과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가지고 많이 대중에게 다가가지는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뭐 뇌과학자들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유튜브에도 고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네. 점점 더 대중에 다가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거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똑같은 네. 원리를 가지고 공식 1 해서 막 뻗어나가는. 뇌과학은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뇌가 무엇이고 네. 뇌가 만들어내는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행동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서 생물학을 공부하시던 분들, 뭐 심리학 하신 분, 의학, 공학 이런 분들이 모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인체를 또 조절하는 게 뇌라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욕도 그렐린, 렙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뇌에서 시상하부에 이런 중추에서 먹지 마! 뭐 이러면 식욕 억제가 되는 거고 막 하는 거잖아요. 조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책도 썼어요. 네. 그러면서 다이어트 약을 막 어마어마하게 먹어봤단 말이에요. 뭐 한 번은 나비 모양 식욕 억제제? 그거를 먹어봤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구름에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식욕은 억제되는데 정신적으로 또 하나는 간질약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식욕 억제 효과도 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갑자기 멍청해진 느낌? 분명히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했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막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관심도 많으시고 그 뇌가 AI가 이런 쪽을 관여를 해서 다이어트하게 돕는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하던데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뇌과학과에 있어서 아니면 뇌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 살 빠지는 거는 뇌가 다 하는 일입니다. 초기에 살 빼는 약을 생각해 보시면 지방 분해 요소 같은 걸 억제하는 약들이 1세대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먹으면 지방이 분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장에서. 그러니까 살은 빠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변이 너무 기름진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그게 더 괴롭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의 철수되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만 쓰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 2세대로 나온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들인데 먹는 것이 사람이 하는 근원적인 만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거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를 시키면 동물이 적게 먹게 되고 사람도 식욕이 뚝 떨어지는데 대신에 세로토닌을 건드리는 약을 먹게 되면 감정까지 건드려지고 인지 기능도 건드려지고 약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조금 차등적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욕을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널리 추천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 싹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특이적으로 장과 뇌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처음에 배가 고픈 것은 배가 좀 비어있기도 하고 머리에서 혈당 같은 걸 센싱하기도 하고 먹어야 될 만한 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머리에서 먼저 이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먹으면 뭘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죠. 그럼 배가 부른 이런 물리적인 포만감 이런 게 또 뇌로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소화를 해서 영양물질들이 혈관으로 들어오고 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영양물질을 뇌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 게 지금 최신의 붐을 타고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저 싹센 다 해봤거든요. 먹으면 4분 동안 포만해. 그러니까 음식을 안 찾아. 이런 거를 약간 바꿔서 반감기를 늘린 거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배가 안 고프게 해서 매일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건데 저는 얘도 이기더라고요. 얘도 이기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미식거리고 막 토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어떤 약은 교감신경을 너무 항진해가지고 이 심장이 막 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하는데 교수님은 그러면 진짜 AI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거라고 보시나요? AI까지는 굉장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다이어트 약으로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를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신경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같으면 네. 전체 뇌에 영향을 다 주니까 이게 약을 가지고 컨트롤하면 전체에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약이 잘 퍼지니까. GLP-1, 뭐 삭센다, 그다음에 최근에 약 그런 것들도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장과 뇌가 서로 소통해야 될 상황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내가 먹었다는 것도 전해주지만 메스꺼린다 그런 것도 전해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특정하게 배고프다, 배 안 고프다만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신호를 막 건드려 버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에는 뇌세포 수준에서는 딱 자극을 하면은 그만 먹는 세포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얘들을 어떻게 자극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한 연구에 대해서 최근에 뭐 서울대의대 교수님께서도 좋은 연구를 발표하신 바가 있고 원숭이의 그런 섭식을 관련하는 뇌 지역에다가 우리가 원할 때만 이 신경세포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같으면 이게 반감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확산의 문제도 있는데 뇌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걸로 유전자를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그 신경세포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고 약물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 다른 단백질하고는 전혀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우리가 방금 넣어준 그 단백질하고만 상호작용하는 합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넣어주면 세로토닌이든 GLP든 다른 건 안 건드리고 방금 건드린 걔만 딱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이게 특이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부작용들 먹는 거는 동물의 근원적인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먹는 거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다른 게 다 건드려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먹는 것 중에 먹는 것만 건드리는 세포를 컨트롤하겠다. 이거를 유전자 치료제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흐름들이 지금 최선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유전자 치료를 하면 약으로 나오는 건지 주사로 나오는 건지 뭘로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주사는 한번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뇌 안에 주사를 한번 맞으셔야 네.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약을 먹든지 먹으면 그쪽으로만 딱 갈 수 있게. 그렇죠. 몸에 퍼지긴 하지만 세로토닌 거기만. 같으면 원머리에 다 작동을 하는데 얘는 작동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까 주사 맞은 거기만 작동을 하니까 기술이 발전되면 네. 지금 뇌를 자극하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에서 유전자를 전달해 준 다음에 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에서 유전자를 준 다음에 빛으로 할 수도 있고 뇌에 전기를 직접 주거나 뭐 자기장을 주거나 초음파를 주거나 이런 기법들이 막 개발 중에 있거든요. 뭐 한 10년, 20년 뒤가 되면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특정한 뇌 영역만 딱 자극을 해서 그래서 먹고 싶은 그 느낌만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좀 무서워요. 전 안 할 것 같아요, 나와도. 뭔가 이 뇌를 갖다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먹는 약도 뭐 그런 거의 일종이긴 했지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좀 무서워요. 먹고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를 잘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어느 만큼은 의지 영역이 있기는 하겠지만 습관 형성에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유전적인 영향이 많아서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보면은 비만 환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뭐 영미권만큼은 아니고 어떤 분들에서는 임약사님 같이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저절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질환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의 도움으로 괜찮아질 그쵸. 수 있지 않을까. 어쩔 때는 음식이 있는데 컨트롤이 잘 될 때가 있고 이 여성은 또 주기를 타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좀 지배받는다는 느낌 들 때 좀 기분이 좀 나쁘긴 하거든요. 저걸 왜 저렇게 먹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러다가도
그 얘기를 한 제가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앞에 음식이 있으면 컨트롤 안 되고 술술 들어가요, 안주가. 좀 내가 인지를 하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촬영하러 온다고 해서 어젯밤에 이제 야식을 안 먹어야지. 일 더 하러 작게 먼저 자 그렇게 해놓고는 좀 하다 보니까 배고프죠. 너무 맥주 한 잔 땡기더라고요. 딱 한 잔만 먹자 그러고 왔는데 먹고자 하는 본능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게 의식적인 노력만 가지고 제어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레인지에서 조절되는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또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죠. 몇 가지만 질문하고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뇌가 안 돌아간다. 난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같으면 아침에 커피를 먹는 사람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안 드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그 정도로 맞아요, 많이들 맞아요. 드실 텐데요. 커피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아데노신 리셉터를 막아서 우리가 잠을 안 자면 뇌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축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ATP, 아데노신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카페인이 그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네. 잠이 덜 오는 것 같은 각성되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 분들 같으면 일단은 마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는 얼만큼 피곤한 상태고 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잘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커피를 아침에 마셔버리면 임의적으로 각성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내가 지금 얼만큼 잠이 부족한 상황인지 잠이 깬 상태인지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뭐 주말이라든지 휴가를 가신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의식적으로 커피를 줄여보시면서 나의 지금 각성 상태나 아니면 피로한 상태를 느껴보는 경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이만큼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될 때다 아니면 이 정도 같으면은 조금 더 내가 걸어 다니고 하면 더 깨어나는 상태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커피가 필요한 만큼만 마실 수 있고 왜냐하면 커피가 우리 몸에서 각성을 올려주고 뭐 잠을 깨고 하는 능력도 하긴 하지만 심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이상 마시면 부작용이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에서 마시는 게 중요해서 내가 원래는 지금 얼만큼 필요한 상황이고 얼만큼 먹어도 괜찮고 하는 거를 조절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커피를 먹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네. 커피가 뇌를 각성시키잖아요.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면 각성을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각성하는 그 자체가 뇌를 피곤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활동을 할 만큼 하고 쉴 만큼 쉬어야 되는데 사실 쉴 시간인데 네. 그런 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로에 의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생기는 물질은 뇌에 쌓이는데 뇌가 그거를 모르게 해주는 게 커피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쉬어야 될 거를 그냥 가려버리는 거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의존하면 좋지 않겠다는 게 그런 측면이고 네. 두 번째는 또 커피에 대한 의존성. 처음에는 한 잔만 가지고도 깼는데 또 피로가 더 쌓이니까 네. 두 잔, 세 잔 마시게 되고 그러면 다른 신체에 대한 영향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좋겠죠.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돌고래 수면법 아세요? 반반씩 자는 거. 네, 방구 수면. 네. 왜냐면 얘네가 수영해야 어류가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 되고 하면서 뇌는 한쪽은 자고 있고 한쪽은 맞아요. 활동하고 있고 원리에 대해서 네, 이거 아세요? 모든 동물들이 지금까지 연구된 중에서 안 자는 동물은 없거든요. 근데 돌고래 같이 수영을 계속 해야 되면 반씩 잔다든지 네. 그다음 날아가는 새 같으면 네.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그래서 잠깐씩 자거나 아니면 뇌 지역이 한 번에 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는 그런 패턴을 가져요. 우리도 너무 피곤하면 깜빡깜빡 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잠을 자요. 그래서 중간에 낮잠 자는 거는 좋다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낮잠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라서 아, 좋은 거였으면 좋겠네요. 낮잠은 몇 분 자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자는 건 안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보통 15분을 보통 시작해보고 졸리면 조금 더 자고 근데 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날 밤에 잘 때도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5분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밤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저희도 네. 간식도 식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듯이 네. 낮잠도 한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살이 찌는 이유가요.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뇌에 관련해서 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제 돌발 질문들이 나오는데,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댓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모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